한미동맹 문제와 또 주한미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 이제 착목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평화운동의 현황은 일단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또 전쟁위기 관련 대응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았고, 여러 운동들이 현장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오늘 좀 거론하는 거는 그래도 전국적인 규모에서 각계각층이 좀 함께 참여했던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광주항쟁 이후부터 미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극적으로 또 대중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저희가 보통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조금 되돌아보면 어쨌든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군부 독재는 이제 종식이 됐고, 또 국제적으로는 이른바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라고 하는 현상 속에서 냉전의 해체, 또 그 틈새를 비집고 남북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시기였고, 또 미국은 이 이른바 냉전 해체라고 하는 국면 속에서 전 세계에 깔아놨던 미군과 미군 기지를 일부 축소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민주화 운동과 또 광주 항쟁의 강력한 토대를 딛고 자주화 운동이 대중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초기에는 미국 관련 시설을 점거하거나 방어하는 등의 어떤 선도적인 투쟁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 선도적인 투쟁조차도 이 대중적이고 국민적인 어떤 지지 속에서 진행이 됐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점차로 이제 공감대를 얻고 대중의 동력이 확장되면서는 이제 미군 철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집회라든지, 또는 이 4대 정치적 구호 과제 중에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평화협정 문제를 중심으로 제기하는 범민족 대회와 같은 대규모의 어떤 대회와 운동 등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중반을 경과하면서부터는 이 미군 범죄와 미군 기지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매개로 해서 주한미군의 존재, 또 한미동맹의 불평등성과 관련된 여러 대중적인 운동들이 진행이 됐고, 아시는 것처럼 동두천에서 있었던 윤구미 씨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는 이제 투쟁의 동력으로 본다면 대학생들 그리고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미 투쟁이 진행이 됐던 이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로 들어와서는 이제 이른바 민주정부라고 하는 정부로 정권이 교체가 됐고, 특히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국면 속에서 사실 주한미군 주둔의 어떤 사회적 근거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 어쨌든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지배를 유지하는 이런 방향에서 아시아 지역의 미군 주둔 미군의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런 결정을 내렸고,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라도 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개편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일본을 재무장시켜서 관련해서 아태 지역에 미국의 패권 정책을 관철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일정하게는 진전되는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적대 정책이 같이 좀 진행됐던 시기였고, 이것을 지렛대로 해서 또 한미동맹의 강화 움직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됐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대중적인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의 존재 문제, 또 북이 과연 우리에게 계속 이른바 위협 세력인 것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사실 사회적으로 안겨주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실 주한미군과 또 한미동맹과 관련된 대중적인 투쟁도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노근리 학살을 계기로 해서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의 양밀학살 문제가 전국적인 범위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 점도 대중적으로 폭로가 됐고, 관련된 투쟁도 있었고요. 또 2002년에 미군 장갑차로 여중생 2명이 이제 살해당한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하는 대중적인 반미 촛불 시위가 연말을 달구면서 결국은 이제 대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노무현 정부 이제
출범 이후부터는 사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강화 정책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일정하게도 노무현 정부가 이것을 수용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다든지 또는 평택 미군 기지를 확장 이전하는 데 동의한다든지 또는 한미 FTA 추진과 같은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들과 관련된 대중적인 투쟁도 2003년, 2005년, 2008년 이런 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의 미군기지 철거 투쟁 같은 경우는 실제 평택뿐만 아니고 광주 같은 경우는 패트리어트 미군 기지 자체를 좀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실질적인 성과를 좀 거두기도 했고 또 그 외에 여러 지역에서도 다양하고 규모 있는 이런 투쟁들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여론의 추이를 보면 이게 이제 민주평통에서 당시에 조사했던 여론조사의 결과인데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1993년은 압도적으로 이제 북이다라고 하는 대답이 있었다면 2004년 중반을 경유하면서는 이것이 이제 교차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답변에 이르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식 지형이 변화하는 데에는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든지 또는 이 당시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대중적인 반미 운동의 어떤 성과들이 이런 여론 지형에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여론 추이도 당시에 중앙일보에서 2007년도에 조사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2003년도에 39% 정도, 이게 이제 단계적 철수까지를 포함한 여론조사입니다. 39%로 50% 밑으로 떨어진 상태였다면 2005년과 2006년을 경과하면서는 이제 50% 이상으로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이제 높아지는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반미 자주 투쟁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시기이고 또 남북 관계도 일정한 성과 속에서 진전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의 어떤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여론의 지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는 굉장히 좀 남북 관계가 후퇴하고 또 한미 동맹과 관련된 정책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한 부분도 환수 시점을 연기하고 시기를 기준으로 무조건 환수에서 이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른바 군사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기초한 다양한 동맹 정책에 따른 기지의 확장, 사드의 배치, MD 훈련 같은 이런 것들도 전면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군사협력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관련한 투쟁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 해군기지와 사드 배치 저지 투쟁이 이제 이 시기에 좀 전국적인 규모로 그리고 각계가 함께 투쟁했던 이런 사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북 적대 정책이 전면화되는 어떤 하나의 계기였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도 남북 관계에서는 좀 중요한 그 반전 평화 영역이기도 하고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한 중요한 투쟁으로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주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이제 투쟁이 이제 본격화됐던 게 한미연합 군사훈련 문제와 관련해서 그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전국적으로는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저지 투쟁이 좀 정례화되고 꾸준히 계속 진행되기 시작했던 이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과의 어떤 군사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고리로 해서 이것에 대한 저항도 박근혜 정부 말기에 굉장히 대중적인 규모로 또 각계와 함께 투쟁이 좀 규모 있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어쨌든 이 투쟁의 양상을 보시면 한미 동맹의 확장이라고 하는 측면으로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사드 배치 문제를 계기로 해서 투쟁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투쟁도 이 미국의 어떤 동북아 기지의 확장이라고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는 특히 그리고 투쟁이 후반부로 갈수록은 환경 파괴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구럼비 그 해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가 훨씬 더 주를 이룬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기지 건설 저지 투쟁이기는 했습니다만 투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이른바 자주 평화 투쟁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띄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 희석되고 약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한일 구력외교 문제나 군사정보협정 문제도 한일 간의 군사 동맹 구축이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의식으로 발전하지는 못했고, 일본과의 어떤 군사 협력을 반대하는 문제, 또 대일 구력외교에 대한 반대라고 하는 측면으로 투쟁이 다소 머문 제한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일부 개선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그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이 시기에 굉장히 전면적으로 진행이 되고,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 자유권의 행사라고 하는 추진 문제도 굉장히 속도 있게 진행이 되면서, 사실상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동맹의 사전 토대를 얼추 이 시기에 사실은 다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어쨌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했지만, 아까 몇 분도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미국의 주류 네오콘들은 이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파탄내기 위한 집요한 정치 공작과 함께 동맹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조치들을 추진을 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저희가 활동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사실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관련된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지체하고 있을 때도 그와 관련한 대중적인 투쟁이 좀 전면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했고, 또 한미동맹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려고 하는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크게 국민적인 저항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가장 크게 반향이 있었던 거는 이제 노아베 투쟁, 2019년도에 있었던 노아베 투쟁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일본의 여러 가지 수출 제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고, 이것이 한일 군사협력 또 한미일 군사동맹의 어떤 사전 제어라고 하는 측면으로 투쟁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대중적인 결집이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또 코로나로 인한 물리적인 한계,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서 대중적인 어떤 운동의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성과를 좀 찾아보기는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운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이어서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과 당시에 이제 남북관계의 핵심적인 걸림돌이었던 워킹그룹 해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운동이 있었고,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는 부산과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는 세균실험실 폐쇄와 관련된 일련의 운동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6.15 남측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는 한미동맹이나 미군 문제와 관련된 의제를 사실 적극적으로 다루진 않았었는데요. 문재인 정부로 이제 넘어오면서부터는 관련된 운동을 이제 전국적인 범위에서 하기 위한 노력이 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대북 제재 문제와 종전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서명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워킹그룹 해체와 연합군사훈련 문제를 중심으로, 2021년도에도 연합군사연습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각계와 함께 운동을 펼치기 위한 노력이 좀 있었습니다. 주로는 단체들을 조직하는 방식, 각 시군구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운동이 좀 진행이 됐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굉장히 전면적으로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 추진되고 있고, 한미동맹의 성격도 대북 적대적인 성격이 굉장히 노골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 속에서 관련된 운동도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한미연합 군사연습 반대 문제, 그리고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해서 2022년부터 윤석열 정부 첫 해부터 전국 미군기지 순회 원정단 활동이 민주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7.27 때는 6.15 남측위원회가 전환된 자주통일 평화연대를 중심으로 전국 미군기지 평화행동이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종전평화 캠페인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협정 체결과 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초점으로 하는 서명 캠페인이 진행이 됐고요. 서명은 약 2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한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해와 올해 강제동원 구력외교 문제와 관련된 투쟁, 방사성
투기 저지와 관련된 문제로 주로는 대일 구료개교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춘 투쟁이 진행이 됐는데 강제동원 구료개교 규탄과 관련해서 서명이 약 한 13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역사정의 기금으로는 약 6억 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 이거 참여한 어쨌든 사람들의 숫자가 일정하게 있는 운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방사성 오염수 투기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민주당이 이제 서명은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시민사회와 민중진보 진영에서 진행한 서명은 제가 알기로는 30만 명을 넘기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의제를 보시더라도 사실은 그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 문제를 직설적으로 제기하는 어떤 방식의 운동이라기보다는 일본을 매개로 해서 정권의 굴욕적인 외교를 규탄하는 투쟁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진행된 게 있고요. 그리고 평화 의제와 관련된 부분도 이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대화 재개라고 하는 현 단계의 어떤 그 실마리를 푸는 이런 정도의 요구안으로 운동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국 미군기지 원정단 활동은 전국적인 차원으로 진행이 되긴 했지만 투쟁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진행된 올해 7.27에 진행됐던 전국 미군기지 평화행동, 전국 각 지역의 미군기지에서 진행됐던 평화행동도 저희가 전체 참가자를 집계했을 때 약 3,00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2년도 여중생 투쟁 또는 이제 2008년도 FTA 한미 FTA 저지 투쟁에 사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나섰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어쨌든 동맹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 그리고 주한미군의 문제 제기를 하는 투쟁에 참가하는 대중적인 동력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게 투쟁의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과정에 6.15 남측위원회는 사실 남북공동선언 이행 문제를 중심으로 그동안 활동을 해오다가 부분적으로 평화협정 체결 등의 평화운동이나 또는 이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계기로 해서 이제 미국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그 연합군사훈련 문제를 중심으로 지난해까지는 좀 활동을 많이 펼쳐왔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조직에 참가한 규모는 굉장히 큰데 활동의 방식으로도 상층 여론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정도부터 되어서야 비로소 전국적인 어떤 참가 단체들과 함께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던 이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물론 각자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반미자주 투쟁을 하고 계시긴 한데 제가 앞서서 거론드렸던 거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동시에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일정한 규모의 수천 명 또는 수만 규모의 사람들이 참여한 운동을 일단 중심으로 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기자회견이라든지 또는 국회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여론화를 위한 일정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대중운동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략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평화운동의 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여론의 변화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최근의 여론 지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 그래프가 2000년부터 2021년 사이에 미국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겁니다. 나라별로의 선호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대체로 60% 정도에서 비슷하고요. 독일은 2000년대에 78%였지만 2021년도에는 59%까지 약 20%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이 긍정적인 평가가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이고요.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들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일본 같은 경우가 일본이 2000년도에는 77%에서 2021년도에는 71% 정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중간에 41%까지 떨어졌던 시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70% 상태를 현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국인데요. 2000년도에 약 58% 정도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77%까지 호감도가 올라갑니다. 약 한 20% 정도의 호감도가 올라가는데 주요한 국가들 중에 이렇게까지 호감도가 크게 올라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 경향성을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
저희 2003년, 2004년, 6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경향적으로는 계속 올라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직전에, 그러니까 2018년, 19년, 특히 2019년도에 남북 관계가 좀 괜찮아질 것 같았지만 되지 않았던 그 시기가 좀 이례적으로 떨어지는 시점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77%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향적으로 상당히 높은 그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2023년도에 전 세계에서 미국의 주요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겁니다. 1위는 폴란드가 93%에 달하는데요. 2위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을 등에 업고 중동에서 전쟁을 하는 나라이죠. 이스라엘이 80%로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미국의 지원을 얻고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투쟁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리고 이제 뭐 주요한 국가 요거 미국은 뭐 아까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경향적으로 보면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만큼 강력한 친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연령대별로 보면 그 29세 미만, 그러니까 30세 미만에서는 중국을 가장 비호감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다음이 북입니다. 근데 40대와 50대 여기는 이제 그래도 남북관계의 세례가 좀 있었던 세대죠. 젊은 시절에 남북관계 개선을 목격했던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일본을 가장 싫어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국, 그리고 북이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5, 60대, 60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다시 이제 뭐 그 중국, 북 이런 순으로 올라가는데 어쨌든 이 사회적인 운동의 세례를 일정에는 겪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대에서도 이 여론의 동향, 저희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뭐 이걸 100% 다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추이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세 정도는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이 관련된 자료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별 행동은 꾸준히 계속 진행이 됐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 가하고 있는 지배정책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과 같은 보수 정권뿐만 아니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같이 이른바 개혁 정권이라고 칭해지는 정권에서조차도 한미동맹 강화 정책이 전반적으로 펼쳐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그 운동의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들도 대중적인 참여를 이루고 있지 못한 현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어쨌든 저희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아까 고수건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북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도 수용하는 이 정말 이 맹목적인 미국 옹호 그리고 무조건적인 북에 대한 악마화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우리가 운동의 과정에서 이것을 아직은 뛰어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운동의 규모 역시도 지금 200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반미자주 운동의 그 양적 성장의 시기를 넘어서서 이것을 질적으로 발전시키고 양적으로 다시 재도약하는 이런 데에는 우리가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어쨌든 민주당 집권 시기에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일정한 노력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것과 동시에 한미동맹을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리고 이른바 북의 인권을 무기화해서 북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고 하는 이 정책이 병행됐기 때문에 실제 그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파탄난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중적으로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들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저희가 향후 운동의 과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향후 운동의 방향은 좀 뻔한 얘기인데요. 지금 어쨌든 미국의 패권 정책, 또 윤석열 정부의 4대 정책에 대한 대중적인 공분을 불러올릴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그 사안을 집요하게 좀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저는 선차적으로는 지금 전쟁 위기를 실제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적대적인 군사행동의 중단 문제가 대중적인 공감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윤석열 정권의 어떤 4대 매국 정책 또 미국의 패권 정책의 어떤 상징적인 일단이기 때문에 관련된 중단 문제를 집요하게 우리가 운동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그 일본에 대한 어떤 대중적인 반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적인 훼손 문제와 관련된 대중적인 공분의 토대를 좀 활용해서 4대 매국 세력을 청산하는 어떤 대중적인 여론을 함께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과 관련된 현안들이 있고 또 그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둔비 증액 문제라든지 또는 국가안보실 도청 같은 한미동맹의 굴욕적인 사례들이 있고 그 일본과 미국의 합작하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침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굴욕적인 동맹과 4대 정치가 두드러지고 있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요하고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의 과정에서 이것을 대중적으로 어떻게 고양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정말로 치열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앞서서 가족평화운동의 현황에 대해서 일별하면서 이 운동의 규모 있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어쨌든 각계가 힘을 모아서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어떤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대중적인 어떤 민감한 현안, 공감대가 있는 역사 왜곡이나 독도 공유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서도 이것이 단순히 그냥 대일 문제와 관련된 투쟁으로만 머무르면 사실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동맹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대중적인 어떤 토대를 활용하면서도 한미일 동맹 문제로 동맹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의식적 노력이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내년도가 한일 수교 60년이고 광복 80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있는데 이러한 계기에 지금 현재 모든 역사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저지하는 어떤 대중적인 흐름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 운동으로 올해 하반기에 좀 각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운동을 구상하고 기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저희 운동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한미동맹이나 미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대중적인 규모로 운동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게 현안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집중적이고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실제 투여하는 것 자체도 지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지금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슬로건이 지금 현재 주한미군 기지의 어떤 상태를 대중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슬로건이라고 보고 저희는 이제 이 슬로건을 밀기로 했는데요. 어쨌든 이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전국 미군 기지에서의 투쟁을 좀 목적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27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미군 기지에서의 투쟁을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전국 미군 기지에서의 투쟁을 각계가 함께 공동으로 전개하는 데 같이 힘을 합쳐서 이 투쟁의 규모를 계속 확대하는 데 같이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하나의 고리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관련된 운동도 좀 대중적인 규모로 전개할 때 같이 힘을 좀 모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이 대중적인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과 여론화에서 저희가 성과를 반드시 거두어야 하는데요. 지금 여론 지형도 변화했고 여론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이나 플랫폼 자체도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미국 바로 알기 동영상 제작이나 여러 유튜브 제작 같은 것들이 시도가 되고 있기는 한데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은 뭐 1인 방송 시대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유효한 유튜브 채널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키우는 문제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퇴진투쟁에서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반미자주 투쟁의 성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미일 패권 정책의 선봉장이기도 하고 대북적 대 정책의 선봉장인 윤석열 퇴진이 없이 과연 주한미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문제를 던지고 싶고요. 저희가 미국의 여러 패권 정책의 문제점들을 폭로하는 것과 함께 윤석열 퇴진 투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윤석열 퇴진 운동 과정에서 이 전쟁 정책과 4대 매국 정책을 충분히 부각시키는데 같이 힘을 좀 쏟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의 과정에서 사실 박근혜 정권에 무수히 많은 실정이 있었는데 이른바 국정농단 문제가 굉장히 부각된 것에 비해서 박근혜 정권의 대북 정책이나 또는 동맹 강화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대중적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러한 것들을 명분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사실 문제점이 많은 동맹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는데 별다른 저희가 대중적인 제어를 못했는데요. 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과정에서는 이 4대 정책과 또 전쟁 정책 문제와 관련한 대중적인 공감대를 만드는 것에 그 윤석열 퇴진에 동의하는 제 세력들이 함께 힘을 좀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퇴진 이후에 정책이 변화될 여지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민주당에게는 동맹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또 대중적인 견인력을 만들어내야 퇴진 이후의 어떤 정책의 변화를 우리가 도모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쨌든 아까 뭐 제가 민주당의 문제를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진보 정당이 이 기존 정당 정치 세력들의 문제점, 제한성을 견인하는 유의미한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굴욕적인 한미동맹, 한일동맹, 한미군사동맹과 전쟁 정책과 관련해서 진보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이 국회 안에서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와 역할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그 대중적인 윤석열 퇴진 투쟁과 함께 결합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해내는 것이 지금 함께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